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여러분이 이제 담보권 실행. 담보권은 동산에 대한 것도 있는데 저당권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부동산에 대한 거죠.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하는 거죠. 저당권. 그 다음에 보전처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민사소송은 권리를 채권자, 채무자 주장하고 반박하는 이 상황에서 권리 의무를 판결 절차를 통해서 확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쟁이 있으면 분쟁에서 서로 타협돼서 해결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 판결 절차를 이용해서 소송을 낸 거죠.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고 1심, 2심, 3심을 뭐 거치든지 안 거치든지 해서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내용이 갚아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라는 갑한테 돈을 줘야 된다 라는 이유로 결론이 나왔으면 그 판결 과정 속에서는 서로 내 말이 옳다고 따졌지만 일단 법원에 의해서 공권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내려진 판결 내용에 따라서 줘라 라고 확정이 됐으니까 그때 정도에서는 그래도 뭐 좀 분하기는 하지만 국가가 줘야 된다고 법원이 줘야 된다니까 주면 되는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 줄 만한 재산이 없었는지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도 확정 판결이 있는데도 돈을 안 주면 원고가 그 채무자인 피고 돈을 줘야 될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사소송법에서는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이런 것이고 강제 집행 내지는 민사 집행은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 근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남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는 거니까 그 집행하기 위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즉, 그 근거가 되는 것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을 집행권한이라고 그래요. 옛날 용어로는 채무명의라고 그래요. 채무명의. 갚아야 되는 명의. 근데 지금은 집행권한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함부로 남의 재산을 집행을 한다라는 데서 함부로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국가 또는 법원이 갚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판결 절차를 통해서 집행 권한을 받아낸다라는 거죠. 물론 이 집행 권한은 확정된 판결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독촉 절차를 이용한 민사소송에서 부차적인 절차로 배우는 지급 명령이라는 것도 확정되면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 권한이 되는 거죠. 또 화해가 돼서 재판상 화해가 있어서 그 화해가 된 게 조서가 돼서 이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대표적인 게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가 그 내용대로 돈을 1억 원이면 1억 원 줘야 된다고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안 주니까 이 피고의 재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동산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민법적인 동산하고 틀려요. 독일법을 번역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완벽하게 번역을 못 해내면서 우리도 그대로 또 그걸 본땄는데 동산 중에 우리가 물권법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동산을 유체동산이라고 하고 채권도 여기서는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잘못 번역해서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동산은 요 동산이고
민법에서는 동산이라고 안는데 채권도 여기서는 동산이에요. 집행에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집행하는 거는 대표적인 그거는 1억 원을 집행하려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경매를 시키는 거죠. 경매. 그래서 법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요새는 주식 열풍이 불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한때는 꼭 젊은이가 아니고 뭐 한 40대 뭐 이런 분들이 경매 투자 열풍이 불었다. 뭐 경매 서적이 잘 팔린다. 이런 거가 한 5년 전, 10년 전까지 있다가 뭐 작년 올해는 뭐 주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경매를 하는 게 부동산에 대한 경매예요. 여러분이 물권법에서는 저당권을 가지고 실행 아까 한다는 3편 이 3편에서 저당권을 실행하려면 저당권의 대상은 부동산이니까 경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임의경매라는 말을 써요. 임의경매. 저당권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경매. 그것에 대칭되는 지금 본격적인 경매는 강제집행으로서 강제경매라는 말을 용어를 써요. 일단 조금씩 배워 나가는데 이 경매는 이제 대단히 사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막 일반 사람들도 경매에 나온 싼 물건을 실제 시세보다 뭔가 때문에 지금 경매에 붙여졌으니까 싸게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때 경매 뭐 이런 것에 유행 비슷하게 투기까지는 아니죠. 투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 한편 여러분이 유체동사는 뭐냐면 옛날 용어는 차압 건다라고 했을 때 이 경매에서도 압류라는 게 선행돼서 있고 경매를 하는데 특히 유체동사는 차압해서 뭐 빨간 딱지 붙인다 이런 거 드라마 같은데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차압 그게 압류예요. 압류. 옛날 용어로 차압이라고 하는데 일본 용어로 차압. 근데 아직도 일본 용어 쓰는 분들이 있는데 압류. 압류한다는 게 빨간 딱지 붙인다 뭐 그런 말 쓰는 거죠. 근데 요새는 유체동사는 내 동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값어치가 핸드폰 정도 뭐 이런 거가 있긴 하고 뭐 고급 악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뭐 가치 있게 집행을 하는 것에 좀 유용하게 작동하는 느낌이 요새는 별로 없어요. 과거의 재산 구성은 유체동산에도 차 붙고 드라마 있는 경우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다만 거꾸로 무슨 의미는 있냐면 그 피고인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가까이 쓰는 냉장고 막 이런 거에 차압이 붙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랄까 정신적인 어떤 막 그 뭔가 스트레스는 엄청 크게 작동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가재도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으로는 되게 큰 거죠. 그리고 요새 오히려 제일 괜찮은 방법으로는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아무리 지금 빚에 몰려있는 사람이라도 보증금, 자기 집은 아니지만 요새는 또 월세로 많이 가고 있지만 전세보증금 이런 거, 또 예금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을이라는 채무자 입장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즉 을이 채무자고 이 병은 제3채무자가 되죠. 갑은 채권자가 되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을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데 그게 부동산도 아니고 갑이 원고면 원고가 을한테 이겨가지고 1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부동산일 경우도 있고 순수한 동산일 경우도 있고 그걸 여기서는 유체동산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라는 개념이 있죠. 이때는 병이 등장하죠. 을의 채무자. 을이 채무자니까 병은 그때 제3채무자라고 하죠. 여러분 채권자 대의소송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랬을 때 여기에 그
전세보증금이 의 입장에서는 전세 살면서 보증금을 맡기고 사니까 이런 게 병한테 받을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는 병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월급 같은 경우는 이 병이 그 회사 고용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을이 빚을 져서 갑한테 돈을 못 갚으니까 갑이 하다 안 돼서 강제 집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집행할 때를 역시 여기도 압류가 선행되고 이 압류대 이걸 압류했어요. 묶어뒀어요. 이걸 즉 병은 보증금을 돌려주면 안 되고 병은 예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하면 안 되고 회사 입장에서 병은 월급을 주면 안 돼요. 다만 월급은 개인의 생계에 뭐 관련이 있어서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다. 뭐 그런 등등의 어떤 최저 생존 뭐 이런 등등의 개념이 하나 투입되어 있는데 하여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압류의 개념이에요. 병이 을한테 주면 안 돼. 왜? 갑이 이제 그걸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이 집행이 들어왔으니까 집행의 첫 단계인 압류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압류했는데 부동산은 압류를 하고 그것을 경매에 붙여서 경매도 매매잖아요. 매매 대금에서 갑이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돈을 빼가는 거죠. 이해됐죠? 유체 동산의 경우도 그렇게 되죠. 이 채권은 그걸 판다는 개념이 딱 생각해 보세요. 압류까지는 했다 치고 을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묶어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환가를 해야 되잖아요. 즉 압류 다음에 환가하는 방법이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은 경매라는 방법을 써요. 환가하는 그것을 현금화하는. 그런데 이 채권의 경우는 환가하는, 현금화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라고 본다면 그게 추심명령과 여러분이 많이 듣던 전부명령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이 채권을 압류한 다음에 이걸 현금화하는 방법이 갑이 병한테 추심명령을 받아서 나한테 줘라라고 하는 게 추심명령이에요. 전부명령은 조금 더 세요. 아예 채권을 나한테 을이 원래 병에 대해서 채권자였던 을의 채권을 내가 을에 대해서는 채권자니까 전부명령을 받으면 이 채권이 갑의 채권처럼 양도된 것처럼 을로부터 갑으로 양도된 것처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다시 봅시다. 갑이 뭔가 이제 요 용어를 뭐예요? 을한테 집행권을 갖고 있다라는 단계에서 을이 순수히 안 주니까 예를 들어 확정된 판결에서 1억 주라고 했는데 순수히 안 주니까 지금은 을의 병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이죠. 을의 병에 대한 예금 병이 금융기관이겠죠. 채권이죠. 역시 예금 채권이죠. 을의 병에 대한 월급 봉급 역시 고용주고 을은 근로자일 때의 그런 상황에서 을이 월급 채권, 봉급 채권을 갖고 있죠. 이걸 갑이 이 집행권을 가지고 압류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걸 현금화하는, 환가하는 때 등장하는 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추심은 갑이 병한테 달라라고 나한테 지급하라 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추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부명령은 아예 양수받은 이런 상황으로 갑의 채권이 된 셈이에요. 실은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었지만 갑의 병에 대한 채권이 된 셈이에요. 전부명령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집행권한에 따른 그 자기가 받을 채권의 변제에 이렇게 된 것으로 취급하는
되는 이런 개념이죠.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뭔가 잠깐 여기까지 질문 한번 할 거리 있으면 하세요. 질문할 거리 있으면. 그렇죠? 일단 그런 개념이에요. 강제 집행이. 저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집행권한을 가지고 예컨대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부동산에 할 때는 경매 앞에 경매라는 말이 딱 들어와서 그렇지 사실은 압류가 있고 경매를 해서 부동산의 경우는 거기 경매 낙찰자가 대금을 치르죠. 매매니까. 그럼 그 대금을 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이 갑이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배당받는 거죠. 이 대금을 가지고 배당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집행법 3편에 여러분이 물권법에서 저당권의 경우는 요 임의경매, 요 때는 이걸 그래서 특별히 비교하는 개념은 강제경매라고 하는데 이 저당권은 종래 경매법에서 규율했던 것을 지금 경매법에서 규율했던 것을 민사집행법에 같이 규율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건 강제가 아니라 임의경매라고 그러죠. 역시 그 저당권 설정됐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나오는 대금을 갖고 배당을 하니까 강제 경매의 규정을 이 저당권 실행 등에서 몇 개 빼놓고는 그대로 준용해서 법전이 규율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강제 경매는 집행권한이 필요해요. 임의경매인 저당권 실행은 저당권 설정 자체된 것이 등기부에 있는 것을 갖고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제경매는 판결 절차라든지 뭔가 집행권한을 생기게 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되는데 저당권 실행은 저당권 설정한 것을 갖고 곧바로 집행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행권한이 필요하지 않아요. 즉 저당권자가 1억 원 빌려주고 그 땅이면 땅, 집이면 집에 등기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건데 요걸 갖고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1억 받을 거 있다라는 것을 소송에서 판결 절차에서 1억을 저당권을 실행하는 의미에서는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1억을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집행권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당권이 설정해서 됐던 등기부가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경매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봐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저당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집행권한이 없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 이해하겠죠? 되겠죠?